우리나라 증시 중에서 이제 그나마 성장성 있는 업종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중이 돈이 있는 걸 바라지 않아요. 미국에 소프트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아니면 강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나요? 그럼요. 그거는 항상 고민하는 게 왜냐면은 미국이 이 양극화가 되면은 양극화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금리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돈을 계속해서 IT 산업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긴축을 하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원을 하면서 이제 산업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버블이 계속 생길 수 있잖아요. 버블이 생기는 건 또 버블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너무 힘들게 하면은 아까 보시면 양극화가 됐는데 한쪽이 무너지면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 올라가는 게 이제 쭉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IT 산업이 엄청 발달하겠네. 확 투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또 화폐 본질을 우리가 보면은 언제든지 지수는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왜냐하면은 이것도 또 재밌는 발상인데요. 제가 만약에 화폐를 관리하는 입장이에요. 화폐를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연준. 예, 연준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웅달님이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돈이 없으면 좋을까요? 언제 제가 힘이 파워가 엄청나게 세죠? 돈이 없을 때. 그렇죠. 돈이 없으면은 저만 봐도 너무 좋고 저의 항상 눈치를 보고 잘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저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웅달님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권력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겠죠. 그냥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중이 돈이 있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다 힘들면 힘들수록 화폐의 파워는 강력해지고 연준도 강력해지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전망은 이 산업은 결국 발전하겠죠. 근데 산업과 이거는 산업인 거고 이거는 실물 경제인 거고 화폐 경제는 언제든지 반토막을 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결국 화폐 값어치도 강해지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지는. 왜냐하면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언제 열심히 일할까요? 힘들 때 일하는. 그렇죠. 힘들 때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죠. 예,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과거의 석유의 석유와 달러를 결합하는 거를 서서히 이제 그러니까 IT 기술과 접목을 시키겠지만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사람들을 돈을 뺏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언제냐면 항상 느끼지만 방심할 때 끝장을 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뭐 방심을 해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고 뭐 그런 관점을 봤을 때 투자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위험 관리 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빅테크도 예. 기업의 양극화가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거. 그럼요. 과거에도 실제로 그랬죠.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마자 나스닥 지수가 14,000원에서 거의 뭐 10,000포인트까지 떨어지잖아요. 거의 고점에서 한 마이너스 40%가 떨어지잖아요. 다시 올리죠? 또 다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그 관점에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중소형주를 투자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흔들리잖아요. 근데 큰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플이나 MS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도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쳤을 때는 주식이 크게 움직일 때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나 뭐 포스코 이 정도 되는 왜 이러냐면 이 회사들은 거기에서 매출도 엄청 많을 뿐더러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힘들어지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에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뭔가 국가적인 조치를 한다는 건가요? 타격을 받으면은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그럼 난 투자를 하지 않고 나는 주식 더 무섭다. 난 투자를 하지 않고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적금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돈을 아껴 쓰잖아요. 저희가 돈을 아껴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포스코나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모았던 화폐 가치가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화폐 가치도 뭐 환율이 폭등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어떤 본질적인 걸 보면은 화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끊임없이 그 생산성 현금 흐름이 계속 돌아야지만이 값어치가 있는 거지 머물러 있으면 화폐 가치는 순식간에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정부가 보증하는 하나의 그냥 종이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 중앙 그 화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곳에서 예. 거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버리면 내가 소중한 모은 이 돈이 어차피 관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폐라는 게 사실 굉장히 관념적이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웅달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화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아니면 그 화폐를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연중 그런 기구들이 그런 거를 이제 잘 조절을 하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반토막 낼 준비를 하고 있죠. 과열되지 않게 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럼요. 항상 위험 관리가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그 변동성이 지나면 또 다시 상승을 하는 사이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큰 변동에서 그 견디지 못할 사람들은 대형주 쪽으로 위주로 가고. 근데 사실은 그 변동성을 작은 주식은 사실은 막 엄청 힘들면 버틸 수가 없죠. 왜냐면은 작은 주식 같은 경우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데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국내 시장으로 와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2차 전지거든요. 예? 그 2차 전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예? 최근에 정말 많이 오른 그런 대장주들도 있고요. 예? 2차 전지 현상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사실은 체감을 할 때 2차 전지가 많이 상승했다는 걸 잘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사실 2차 전지의 큰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제일 크고 그리고 삼성 SDI 있지 않습니까? 또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식들은 거의 못 올랐었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장주가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2차 전지가 저는 올라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금리가 이제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어떤 산업에 대한 기대시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 힘든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유통, 석유화,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산업이 전부 다 침체할 수밖에 없고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와 고금리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까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최근에 좀 반등을 많이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반등을 많이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시장 관점으로 늘 지켜보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못했다는 게 아니라 대만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거든요. 대만으로 제만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한 3천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0%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많이 못 올랐는데 왜 못 오를까? 저는 이제 늘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야말로 파원들이 몰빵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반도체고 전기차도 잘 만들고 현대차, 기아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그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또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오를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또 말씀드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 기축 통화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그 통화량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늘. 근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월등하게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하고 일본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지금 가계 부채가 2위인데 1위가 어디냐면 1위가 호주예요. 근데 호주는 사실은 가계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호주는 담보가 너무 많잖아요. 가계부채가 많으면 포크레인을 들고 와서 땅을 파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원자재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부채를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국가 부채나 가계 부채를 신경 안 써요. 왜냐면 국가가 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왜냐면은 담보가 너무 많잖아요. 호주가 얼마나 커요, 그죠? 철강석하고 자원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계부채가 이제 2위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 큰 자금들이 큰 돈들이 뭔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약간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서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까 좀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좀 꺼려지는 게 아닌가. 실제로 보면은 그 전에 우리 새마을금고 이슈도 잠깐 있었고 오늘 보니까 뉴스에 지금 증권사 PF 대출에 연체율이 올라간다고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이라는 게 내수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들이 막 와서 막 부동산을 막 사고 이렇게 막 부동산 수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수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빚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네. 빚으로 이제 저금리 때 올리다가 지금 금리가 이렇게 빡 올라가 버리니까 현금 흐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거죠. 다들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2차 전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 중에서 이제 좀 그나마 성장성 있는 업종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하고 전기차는 좀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밀고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지수까지는 끌어올릴 수는 없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뭐 요즘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비엔가,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차별에 대한 시장이니까 좀. 근데 증시에서는 항상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벤트가 필요하죠. 이벤트가 뭐냐면 뭐 포도 축제도 해야 되고 벚꽃 축제도 해야 되고 또 뭐 소고기 축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2차 전지에 지금 어떤 열정만큼 엄청난 주식들이 뭐였냐면은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엄청났잖아요. 한때는 엄청났었고. 뭐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는 뭐 신풍제약 같은 뭐 그런 또 주식들이 엄청나게 뭐 지금의 만큼 올라갔었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장성은 있으나 지금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인기 종목,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많고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너무 더 집중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테마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장성은 물론 있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는 늘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당을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성장성을 이미 많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릴 때 위험 관리를 하면 좋다. 너무 많이 사는 것보다는 뭐 한 10% 포트폴리오에서 한 10%를 사면은 뭐 나쁘지 않다. 늘 예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측면이,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어느 정도는 그럼 설득력은 있는 건가요? 고평가에 그렇죠. 근데 그 시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늘 시장을 겪지만 고평가냐 저평가냐라는 거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또 인기가 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싸지는 않다.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러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코스모학이라든가 지금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 다음에 코스모학이나 뭐 코스모신 요즘에 올라가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미엄이나 올라가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비싸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딱 좋냐면 싸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적절하죠, 사실은. 예. 항상 예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10%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실 5% 정도의 저는 보통은 왜냐하면 이제 저는 업종 자체를 전기차와 2차 전지를 합쳐서 20%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늘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심플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반도체가 40% 그리고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전기차가 20% 나머지 20%는 뭐냐면 이제 미국 기술주 이런 식으로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20%는 남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무거나 그때 기분 좋은 걸로 이제 뭐 뭐든지 또 현금 어떻게 보면 현금 같은 거죠. 예, 그런 느낌인데 과거에 이제 5% 됐던 그 물량들이 이제 지금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물량이 올랐는데도 지금 약간 정리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정리하기에는 또 아까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시장이 뭐 예측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좀 적절하게 뭐 분할 매도, 그러니까 조금씩 파는 건 뭐 수익 많이 났다 이렇게 하면 조금씩 파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2차 전지와 함께 또 부각되고 있는 게 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반도체 분야가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반도체도 아까 한 40% 정도까지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네. 여전히 좋아 보이시나요? 반도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스타링크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애플, 그 다음에 MS가 1위고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러한 산업들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약간 다 알죠. 어떤 게 아냐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미국이 굉장한 기술력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거를 약간 이제 알고 좀 믿는 구석이 있냐면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성능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이제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우리가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면 웅달님 보세요. 엄청 고성능 그 기계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가 작아요. 근데 성능 그냥 중간 정도예요. 근데 메모리가 엄청 많아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전문가가 아니면은 메모리가 많으면 좀 되게 더 편하지 않나요? 지우지도 않아도 되고 어떤 말씀 드리시냐면 발전할 때 그러한 IT 산업의 발전은 결국 이제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트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저는 이제 어떤 걸 믿냐면 D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일본하고 대만한테 외주를 줬었죠. 외주를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결국 D램 같은 경우에 저는 가격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외주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더 싸게 만들어요. 싸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보면 친구들 보면은 삼성이나 LG 쪽 친구들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뭐 일주일에 2번 정도를 12시에 들어가더라고요. 뭐 새벽 2시에도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 인력들이 만약에 미국에 있으면은 당연히 인건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 일을 더 많이 시키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슬프지만 그 야근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면은 웅달님이랑 저는 야근에 강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는 야자 세대잖아요. D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긴 하나 어떤 비메모리와 다르게 지금 미국이 자꾸 이제 과거에는 외주를 줬던 걸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면은 D램 가격이 비싸질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비슷한 가격으로서는 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던 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육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정도 고급 인력을 이 정도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려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도의 어떤 교육을 받고 이 정도의 단가를 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 약간 그런 관점이라서 반도체 D램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가격으로. 약간 그런, 그러니까 기술력이 아니라 똑같은 가격 이런 것들을 이 발상이 진짜 되게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설계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는 진짜 그 약간 국가적인 패권도 필요한 거고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상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국제적인 포지션에서 이 제조 그리고 램 이런 게 되게 잘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공부 잘하는 인력들이 엄청 많죠. 다 해외로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국내에 있는데 거기서 딱 그 제조업의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산업이 딱 반도체 메모리 쪽에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 1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또 파생을 하면은 저는 2차 전지도 굉장히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 2차 전지도 결국 소재거든요. 그렇겠네요. 소재는 저희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철 엄청 잘 만들잖아요. 석유화학 진짜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유 기술도 엄청나죠. 석유를 수입해 와서 다시 되팔잖아요. 그러면은 2차 전지도 결국 소재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스코나 이런 것들이 강력한 이유가 일단 우리 또 포스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박사님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야지. 그때 그 인력들이 뽑아내는 그 엄청난 우리 단련된 야간 자율학습. 그게 원동력.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 12시까지 그러니까 공부시킬 수 있나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부가가치가 아무래도 엄청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국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지. 자기 싫어하는 미국 엘리트들이. 밤 12시까지 공부 죽어도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해야죠. 약간 이러면서. 지금도 우리나라 이 수많은 학생들이 대치동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야, 근데 되게 그렇게 보시려면 이게 되게 글로벌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수많은 난관을 어떻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의력은 모르겠는데 만들어 놓은 거 분해해서 따라가는 거는 할 수 있다. 그것도 미국이 하는 단가의 3분의 2는 맞출 수 있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좋은 게 개발되겠죠, 미국에. 근데 그 가져오면 또 이거 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 부분은 떨어지겠지만 창의력 부분은 떨어지겠지만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밤새 막 연구하겠죠. 그럼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건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좀 이거를 이렇게 베끼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 지적 재산권이 그 많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단가를 싸게 내놓는다면 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래, 왜 우리한테 또 그 뭐죠, 라이센스 받고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맞네요. 단가를 훨씬 확 떨어뜨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뭔가 전자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 당연히 메모리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자신들이 하기가 싫으면 누군가 해주면 좋은데 싫기도 싫고 미국에서 만들면 이 단가가 나올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인건비가 저희보다 한 3배쯤 될 거예요. 예, 똑같은 교육받은 저희처럼 이렇게 엄청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국영수에 시달리면서 이 정도로 이제 교육받은 인력들이 많지 않죠,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그 그리고 밑에서 또 소부장, 2차전지, 2차전지에 또 그 밑에 있는 소부장들 기회가 있다. 그리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은 그 IRA로 그게 원래 사실 중국이 또 그런 거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 인력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중국 인력을 저는 이길 수 있다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IRA 같은 걸 막아주고. 그것도 그런데 야자로 야근차 학습으로 저희 막아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교육열 좀 심하죠. 저희도 그죠. 뭐 늘 느끼지만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2차전지 쪽도. 그렇죠. 소재니까. 그러니까 소재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잘할 수 있죠. 미국이 잘할 수 있는데 단가로 맞추면은 이렇게 뭔가 뼈와 영혼을 갈아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 엄청나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미국 사람 2-3사람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야간 자율학습으로 달릴 때. 중국도 보면은 그 2차전지 조금 들어가면은 뭐 LFP랑 3원계 배터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MCN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MCN이고 걔는 LFP고 두 개 경쟁하면 저희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배터리도 반도체처럼 이길 수 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이길 수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저는 이제 이 상대방을 이긴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 인력처럼 이렇게 뭔가 성실하게 이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혹사되면서 친구들 보면은 눈물이 펑펑. 그러니까 저보고 많은 분들이 제가 매일 이제 그 온라인을 하고 또 이제 늘 스터디하고 하니까 되게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친구들, 대기업 친구들 보면은 또 울산에 계시죠.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들이 강도가 한 9에서 10 정도면 저는 한 7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 되게 야자로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셨지만 네. 저는 그 한마디에 그 약간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이해하게 되네요.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그렇다고 우리가 막 빅테크가 되거나 막 설계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단시간 내에. 설계를 하지는 못하지만 설계한 거를 따라서 만드는 거는 순식간에 만들죠. 왜냐면 밤을 새서 며칠을 막 해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하면서 이제 공학 박사들이 다 붙어서 이제 하면은 금방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유망해 보인다. 예,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MS 있지 않습니까?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좀 이런 것들은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창의성, 엄청난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약간 그런. 테슬라의 FSD,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것도 엄청난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오래 가고 좀 튼튼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그 FSD 그거를 라이센스 방식으로 팔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충분히. 그럼 현대기아차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도입하고
그리고 차체 강화나 이런 쪽으로. 그렇죠. 삼성 지금 갤럭시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자체적으로 앱이 있잖아요. 앱스토어로 그렇죠. 모든 걸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와 지금 구글이 협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도 그 삼성전자가 원래 뭐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됐던 거. 그게 이제 어렵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밤 12시까지 잡아두면 안 되고 세계 여행을 보내야죠. 인도도 보내고 이제 미국도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은 큰 거를 보고 세상을 배워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인력들을 다 내보내야 돼. 나 여기서 이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보고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고 사막에 가서 하늘을 별도 보고 어떤 유럽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나라가 기본적으로 크잖아요. 늘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리고 또 어떤 좀 그런 것도 되게 좀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 이제 교육 여건이 다른데 근데 저희는 또 저희 잘하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는 야자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성실성으로. 밤 12시까지 공부할 수 있으면 해봐라. 약간 이런 거죠. 네. 저희는 뭐 다 군말 없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혹시 뭐 방산이나 뭐 K-pop, 뭐 K-엔터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해요. 예를 들면 방산 같은 경우는 뭐 가성비, 예.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예. 글로벌적으로 군비를 잘 안 쓰는 국가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분단 국가로서 계속해서 그런 쪽에 주의를 기울여왔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방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게 이제 꾸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우리가 끝이 나기를 바라야죠. 빨리 끝이 나기를 바라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조금 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K-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이브, 그리고 JYP, SM, 그리고 그 다음에 YG. 이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워낙에 이제 넷플릭스 오히려 덕분에 굉장히 좀 빨리 퍼지잖아요. 맞아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빨리 퍼지고, 결국은 과거에 보다 어떤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음원 같은 경우에도 유통사 힘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누구나 저희도 지금 유튜브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올리든지 간에 아니면 다른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엔터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과거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지금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나라의 성실성이 또 한몫하지 않을까. 저희가 아이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혹독하게 훈련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야자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할 수 있으면 해봐라. 약간 저희 그런 관점인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거 K-엔터 쪽은 약간 더 좀 윗단 창의성, 성실성을 넘어서 뭔가 예술, 창의 이런 쪽도 더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상위 레벨에 있는 게 K-팝은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워낙에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왜냐면 이건 사실은 문화 예술 쪽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분석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그러니까 엔터 산업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포트폴리오로 뭐 최대 10% 정도는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미국 주식도 일부 가져가는 게 좋다. 예, 그럼요. 뭐 중국 경제나 이런 쪽도 보시나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과거보다 기대심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 기업 환경이 좀 어떤 그런 정치에 의해서 많이 좀 좌지우지 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해서 과거보다 좀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은 중국을 볼 때마다 좀 되게 재밌는 게 1위가 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1위가. 그리고 보면 2, 3, 4, 5위 정도가 대부분 은행이고요. 은행은 결국은 정부가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통신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있긴 한데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긴 한데 좀 그런 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예?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1억이 만약에 투자 자금이 있으면 지금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1억을 한꺼번에 투자하시면은 이 시장에서는 무조건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혼란스러움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와 그 화폐가 연동되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그 미래학자도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지금만 해도 주식이 어느 시장이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전에 비관론자들이 엄청났었잖아요. 맞아요. 비관론자 엄청났잖아요. 어느 순간 52주 최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데 정말 특이하게도 버블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억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을 주식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럼 1억이라는 돈을 내가 만약 은행에 가만히 놔둬요. 1억에 나의 소중한 1억 지키고야 말 거야 이러면서 1억을 가만히 놔둡니다. 그런데 돈을 관리하는 연준은 자꾸 돈을 찍어요. 그럼 내 돈이 원래 1억이었는데 이거 9,500만 원 아니야? 또 지나고 나면 9천만 원 아니야? 또 어느 순간 보면 7천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이 은행을 놔둔다고 해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 소중한 1억을 이 돈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돈이 더 강해지지?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면서 그러한 산업에 있는 주식들을 천천히 사모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1억이 있잖아요. 1억인가 가치가 한꺼번에 확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씩 주식을 사요. 1년 동안 주식을 삽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천천히 사서 한 3분의 1 정도 샀어요. 3천만 원치 샀어요. 그럼 7천만 원의 값어치는 떨어져도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상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 그게 아니라 주식도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빅테크 주식이 크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결국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포스코나 다 떨어질 거잖아요. 그때도 결국 이 돈이 환율이 폭등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포스코나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떨어지면 정부도 어떻게 썼는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돈도 어차피 떨어지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관점으로 나의 소중한 1억을 주식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 내 소중한 1억을 어떻게 도대체 지켜내야 되나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투자가 조금 더 노련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좋은 섹터나 기업을 찾아서 그렇죠. 거기에 분할로 그렇죠. 천천히. 예. 왜냐하면 한꺼번에 사면 그 변동성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주영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시장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웅달 채널과 함께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게이밍 이주영의 이주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